어두운 방 한 구석. 촛불 하나만이 타오르는 공간에서 한 여인이 낡은 천보자기를 천천히 펼칩니다. 그 안에는 그림이 그려진 카드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죽음, 악마, 마법사, 여사제. 그녀는 조심스럽게 카드를 꺼내며 주위를 살핍니다. 누군가 보고 있지는 않은지, 누군가 고발하지는 않을지. 왜 그녀는 이토록 조심스러워해야 했을까요? 왜 단순한 카드가 금지되어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타로가 금지되던 시대로 돌아갑니다. 상징이 위협이 되던 시대, 이미지가 이단이 되던 시대, 사람들이 몰래 카드를 숨기며 그것을 지켜내던 시대로. 이것은 단순히 카드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억압과 생존, 금지와 저항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오래된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1부. 타로의 시작, 게임이었을 뿐이었다. 놀랍게도 타로는 처음부터 신비로운 점술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귀족 궁정.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음악이 흐르는 곳에서 사람들은 아름답게 그려진 카드를 들고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타로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타로는 트리움피 또는 타로키라고 불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트럼프 카드의 선조격이었죠. 귀족들은 화가들에게 의뢰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비스콘티 가문의 타로, 스포르자 가문의 타로. 이 카드들은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금박으로 장식되고 세밀화처럼 그려진 이미지들. 황제, 여제, 교황, 연인, 전차. 각각의 카드는 당시 사회의 계급과 가치를 반영했습니다. 점을 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게임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즐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카드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속 이미지들이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 악마를 그린 어두운 그림, 탑이 무너지는 장면, 별 아래 서 있는 여인. 이 이미지들은 단순한 게임 도구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의미를 읽기 시작했고, 상징을 해석하기 시작했으며, 운명을 보려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타로는 위험한 것이 되었습니다. 2부. 왜 금지되었나? 종교적 검열의 시대.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 유럽은 종교적 격변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종교개혁, 반종교개혁, 마녀사냥, 이단 신문. 교회는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통제의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상징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미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는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는 교회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도 직접 전달되었습니다. 이미지는 통제할 수 없는 의미를 만들어냈습니다. 타로 카드는 특히 위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이미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마 카드. 뿔과 날개를 가진 악마가 인간을 사슬로 묶고 있는 모습. 교회는 이것을 악마 숭배로 보았습니다. 죽음 카드. 해골이 낫을 들고 사람들을 거두는 장면. 이것은 신의 섭리를 인간이 예측하려는 오만으로 여겨졌습니다. 여사제 카드. 왕관을 쓴 여성이 책을 들고 앉아있는 모습. 여성이 종교적 지식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마법사 카드. 한 남자가 도구들을 앞에 두고 마법을 부리는 장면. 이것은 주술과 마법, 금지된 지식의 상징이었습니다. 교회는 선포했습니다. 이 카드들은 악마의 도구다. 이것은 신을 모독하는 우상이다. 이것을 사용하는 자는 이단이다. 타로는 금서 목록에 올랐고, 카드를 소유한 자는 신문을 받았으며, 점술에 사용하는 자는 마녀로 고발될 수 있었습니다. 상징은 언제나 권력의 검열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상징은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해석의 여지는 권위에 대한 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타로는 바로 그런 위협이었습니다. 교회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스스로 의미를 찾는 금지된 언어였습니다. 3부. 타로가 지하로 내려간 순간. 금지령이 내려졌을 때 타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귀족의 연회장에서 평민의 골목으로, 공개된 게임에서 은밀한 의식으로, 밝은 낮에서 어두운 밤으로. 카드 제작자들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노골적인 이미지는 부드럽게 바꾸고, 위험한 상징은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때로는 종교적으로 보이도록 위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는 사람은 알아볼 수 있도록 상징의 본질은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로가 살아남은 방식이었습니다. 변화하되 본질은 지키는 것. 숨기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것. 평민들, 상인들, 여행하는 집시들이 타로를 보관했습니다. 그들은 카드를 천보자기에 싸서 숨겼고 필요할 때만 조심스럽게 꺼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금지된 상태에서 타로는 더 강력해졌습니다. 금지되기 전 타로는 단순한 게임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금지된 후 타로는 신비로운 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금지된 것에 끌립니다. 금지된 것은 특별해 보이고 숨겨진 것은 진실을 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며 위험한 것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타로는 금지됨으로써 오히려 더 깊은 의미를 얻었습니다. 점술이라는 기능도 이 시기에 발달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기에 카드는 사적인 공간에서 은밀한 대화 속에서 사용되었습니다. 한 사람과 한 사람 사이, 질문과 대답 사이, 과거와 미래 사이. 타로는 점점 더 내밀한 도구가 되었고 점점 더 개인적인 언어가 되었습니다. 금지될수록 더 강해지는 신비성. 이것이 타로가 살아남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4부. 비밀 결사들과의 연결. 그리고 타로는 또 다른 곳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바로 비밀 결사들 속에서. 17세기에서 18세기 유럽 전역에 비밀스러운 단체들이 생겨났습니다. 프리메이슨, 장미십자회, 헤르메스주의자들. 이들은 금지된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연금술, 카발라, 점성학, 그리고 타로. 왜 이들은 타로에 끌렸을까요? 타로는 상징의 언어였기 때문입니다. 비밀 결사들은 말로 하지 않고 상징으로 소통했습니다. 상징은 아는 자만 이해할 수 있었고 모르는 자에게는 그저 그림일 뿐이었습니다. 타로는 완벽한 비밀 언어였습니다. 78장의 카드는 우주의 구조를 담고 있었습니다.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는 영혼의 여정을 상징했고 56장의 마이너 아르카나는 일상의 경험을 담았습니다. 헤르메스주의자들은 타로를 이집트의 잃어버린 지혜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이집트와 직접적 연관은 없었지만 그들은 타로 속에서 고대의 비밀을 읽었습니다. 프리메이슨은 타로를 인문의식에 사용했습니다. 각 카드는 깨달음의 단계를 나타냈고 한 장 한 장 넘어가는 것은 영적 성장을 의미했습니다. 카발라 연구자들은 타로를 생명나무와 연결시켰습니다.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는 생명나무의 22개 경로와 대응되었고 각 카드는 신성한 지혜의 한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타로는 두 개의 세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하나는 평민들의 세계에서 은밀한 점술 도구로, 다른 하나는 비밀 결사의 세계에서 신성한 지혜의 언어로. 대중에게는 금지되었지만 그 금지 때문에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표면에서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아래에서는 더 단단하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5부. 타로가 살아남아 현대까지 온 이유. 그리고 마침내 타로는 다시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19세기가 되자 유럽의 분위기가 변화했습니다. 계몽주의가 지나가고 낭만주의가 찾아왔으며 사람들은 다시 신비와 상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컬트 르네상스라고 불리는 시기였습니다. 타로는 이 시기에 부활했습니다. 오스왈드 위르트, 아더 웨이트, 알레스터 크로울리. 이들은 타로를 재해석하고 새로운 덱을 만들었으며 타로를 체계화된 상징 시스템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1909년 출판된 라이더 웨이트 스미스 타로는 현대 타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화가 파멜라 콜먼 스미스가 그린 이 덱은 모든 카드에 의미 있는 이미지를 담았고 누구나 직관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금지되던 카드는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왜 타로는 살아남았을까요? 첫 번째, 상징의 힘 때문입니다. 이미지는 언어를 초월합니다. 어떤 나라 사람이든 어떤 시대 사람이든 타로의 이미지를 보면 무언가를 느낍니다. 죽음 카드를 보면 변화를 생각하고 연인 카드를 보면 선택을 생각하며 탑 카드를 보면 붕괴를 생각합니다. 상징은 보편적이고 영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은 스스로를 비추는 거울을 필요로 합니다. 타로는 그런 거울입니다. 카드를 펼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우리의 두려움, 희망, 질문, 갈등. 타로는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드러내줍니다. 세 번째, 금지의 역설입니다. 금지된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살아남습니다. 타로가 자유롭게 사용되던 시대에는 단순한 게임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금지되고 숨겨지고 억압되면서 타로는 저항의 상징이 되었고 지혜의 도구가 되었으며 생존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타로는 전 세계 수천만 명이 사용합니다. 카페에서, 집에서, 온라인에서 누구도 더 이상 타로를 숨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타로를 펼칠 때마다 우리는 그 오래된 역사를 함께 펼치는 것입니다. 금지를 견뎌낸 역사를, 은밀히 전수되어 온 지혜를, 억압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던 상징의 힘을. 타로는 단순한 점술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과 생존의 역사입니다. 금지되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타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천보자기에 싸서 숨기고 밤에만 꺼내보며 다음 세대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타로가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운명을 묻고 미래를 상상하고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상징은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징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징은 각자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각자의 내면에서 다른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타로의 역사는 그 상징이 살아남은 이야기입니다. 억압받고 금지되고 위협받았지만 결국 살아남아 전 세계로 퍼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당신이 타로 카드를 펼친다면 그것은 단순히 점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백 년을 견뎌온 생존의 흔적을 만지는 것입니다. 금지되던 시대의 용기를, 숨기며 지켜낸 지혜를, 사라지지 않은 상징의 힘을 느끼는 것입니다. 타로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고요 속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